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한남동 최고급 빌라의 거실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미니멀한 공간, 벽에 걸린 수억 원짜리 추상화, 그리고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가 놓인 소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로운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이었다. 서지우는 이 완벽한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유기농 재료로 정성껏 만든 샐러드와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임신 6개월 차. 살짝 불러온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자 뱃속의 아이가 기분 좋게 발길질로 화답했다. 그녀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 곧 태어날 아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집.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가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가 보네. 샤워를 마친 남편. 강민혁이 그녀의 등 뒤에서 부드럽게 허리를 감싸 안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젊은 나이에 떠오르는 투자회사의 CEO가 된 그는 밖에서는 냉철한 승부사였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였다. 당신 닮아서 힘이 장사야. 어젯밤에도 얼마나 발로 차던지. 지우의 투정에 민혁은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몸에서는 언제나처럼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우디 향의 스킨 냄새가 났다. 지우는 이 냄새를 사랑했다. 그것은 안정감과 신뢰의 향기였다. 완벽한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혁이 출근을 위해 현관으로 나섰을 때였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표정이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누구 전화인데 안 받아. 아, 스팸이야. 요즘 부쩍 늘었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스며든 아주 희미한 긴장감. 지우는 임신 후 자신이 너무 예민해졌기 때문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것이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나타난 첫 번째 균열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오후 내내 지우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방을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친환경 페인트로 벽을 칠하고 북유럽에서 직접 공수한 아기 침대를 조립했다.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아이를 향한 사랑과 설렘이 가득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녀는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당신 좋아하는 등심 스테이크 해줄까? 아, 미안해. 지우야. 오늘 갑자기 홍콩에서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와서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접대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어. 미안해. 정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지우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늘 일에 치여 사는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다.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는 마. 끝나면 바로 전화하고. 물론이지. 사랑해. 전화는 끊겼다. 지우는 넓은 집 안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어쩐지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서늘하게 느껴졌다. 민혁이 돌아온 것은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그는 진한 위스키 향과 피로에 흠뻑 젖어 있었다. 지우는 그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다. 그의 수트 재킷을 벗겨주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쳤다. 그의 늘 쓰던 우디 향의 스킨 냄새와 진한 위스키 향 사이에 섞여 있는 아주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낯선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였다. 그녀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그리고 결코 남자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향기. 웬 향수 냄새야.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만난 클라이언트가 아주 기가 센 여자라서 향수도 독한 걸 뿌렸나 보지. 민혁은 횡설수설 대답하며 그대로 침대 위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작은 돌멩이가 그녀의 고요했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어젯밤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평소와 같은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다. 지우는 밤새 자신을 괴롭혔던 의심이 그저 기우였을 거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다. 민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녀는 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옷걸이에 걸려있던 수트 재킷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게 접힌 빳빳한 종이 한 장, 영수증이었다.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명품 주얼리 샵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부목 étoile de la nuit, étoile de la nuit, 다이아몬드 목요리. 그 아래 찍힌 가격은 그녀가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결제 날짜는 바로 어제 오후. 그가 홍콩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간다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도 창밖의 새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윙윙 울렸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목걸이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어젯밤 그의 몸에서 났던 그 달콤한 향수의 주인.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꽉 움켜쥐었다. 종이의 차가운 모서리가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침실 안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혹독한 한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던 그녀의 성이 실은 거짓이라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었음을, 그 잔인한 진실이 이제 막 그녀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민혁이 상쾌한 얼굴로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지우는 이미 평소에 완벽한 아내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방금 발견한 영수증을 화장대 가장 깊숙한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오늘 넥타이는 이걸로 할까? 새로 산 셔츠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민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사랑스럽다는 듯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울고 있지도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텅 빈 눈동자만이 거울 속에 있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는 법이다. 슬픔과 분노라는 감정의 회로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남는다. 지금의 지우가 바로 그랬다. 그녀는 마치 유체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상대는 누구인가? 언제부터인가? 어디까지 갔는가? 그날 밤 민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우는 몇 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재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아내 서지우가 아닌 전략 컨설턴트 서지우의 공간이었다. 벽에는
그녀가 과거 최고의 컨설팅 펌에서 일하며 성공시켰던 M&A 프로젝트들의 기념패들이 걸려 있었다. 책장에는 먼지 쌓인 경영 전략과 재무 분석에 관한 원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상자 하나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풋풋하지만 야심과 총기로 가득 찬 젊은 시절의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회의실에서 조금의 주눅도 들지 않고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의 암표범이라 불리던 시절, 그녀는 사랑을 위해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고 완벽한 아내라는 이름의 양탄자 아래 깊숙이 묻어두었다. 지우는 상자를 닫았다. 잠들었던 암표범이 이제 다시 깨어날 시간이었다. 그녀의 방역은 치밀하고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분석가이자 전략가였다. 첫 번째 단계는 증거 수집이었다. 그녀는 민혁이 깊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폰을 가져와 최신 스파이웨어를 이용해 그의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복제했다. 과거 기업 정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익혔던 기술이었다. 다음 날, 민혁이 출근하자마자 그녀의 분석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치 적의 암호를 해독하는 분석가처럼 그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샅샅이 훑었다. 대부분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워진 기록들을 하나씩 되살려냈다. 마침내 OSJ라는 이니셜로 저장된 번호와의 수상한 대화 기록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시지들은 업무 이야기와 사적인 농담, 그리고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교묘하게 오가고 있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최고였어요. 역시 강 대표님이라는 업무적인 메시지 바로 아래에 오늘 밤 어제 그곳에서 봐요. 보고 싶어 라는 은밀한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님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동명의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엑셀 시트에 정리하며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패턴은 명확했다. 민혁이 야근이나 접대를 핑계로 늦었던 날들마다 어김없이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나 특급 호텔의 라운지집에서 거액의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다. 결제 시각은 늘 2인 기준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문제의 그 영수증 날짜. 그가 홍콩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던 바로 그날. 청담동의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결제한 직후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료가 결제된 기록이었다. 세 번째 단계는 OSJ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지우는 복구한 메시지 속에서 단서를 찾았다. 수진 씨 덕분에 이번 투자 유치가 순조로웠어 라는 민혁의 메시지. 수진이라는 이름과 OSJ라는 이니셜, 그리고 민혁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점. 지우는 인터넷 검색창에 몇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입력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오수진, 최근 IT 업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트업 넥스트 유니콘의 대표. 뛰어난 미모와 실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여성 CEO였다. 그리고 넥스트 유니콘은 바로 한 달 전 민혁의 회사와 대규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곳이었다. 지우는 오수진의 SNS 계정을 찾아냈다. 그곳은 그녀의 화려한 삶을 과시하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우의 심장을 멎게 만든 사진 한 장. 바로 어젯밤 한 파티에서 찍은 사진 속 오수진의 목에 그 에투알드 라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란듯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사업과 애정이 뒤섞인 깊고 은밀한 배신이었다. 남편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기만한 채 다른 여자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주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밤을 보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사업 파트너였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순간 뱃속의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듯 거세게 움직였다. 지우는 배를 감싸 안았다. 엄마의 고통을 이 작은 생명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아이에게 미안했다. 이런 더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한 것이 그 순간 그녀의 목표가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아내의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계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한 엄마의 전쟁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강민혁과 오수진, 그리고 두 사람의 회사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관계도가 마인드맵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불륜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었다. 잠들었던 안표범의 눈이 차갑고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그 주 주말, 서지우는 강민혁을 위해 완벽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열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위해 거실 가득 촛불을 켰다.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실크 원피스를 입고 우아하게 그를 맞았다.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멋진 저녁을 다 준비하고. 민혁은 놀라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최근 자신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던 채 아내가 먼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주니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남자인가 하고 생각했다. 밖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들어와도 집에는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고 순종적인 아내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냥 당신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 지우는 완벽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의 영혼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 섞인 하루 일과를 다정한 표정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민혁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아내가 차려준 만찬과 와인을 즐겼다. 그는 지우의 평소와 다른 차분함이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일 거라고 편리하게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혁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다음 주 상하이 출장 계획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출장이 오수진과의 밀월 여행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말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우는 조용히 그를 막았다. 민혁 씨, 할 얘기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순간적으로 거실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나도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거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서 검은색 가죽 파일 홀더 하나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 민혁의 와인잔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선물, 갑자기 웬 선물이야?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 홀더를 열었다. 그는 당연히 태어날 아기를 위한 선물이거나 자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한 장의 서류였다. 이온소 양, 그리고 그 아래 서지우라는 이름 옆에는 이미 마르지 않은 잉크로 그녀의 서명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음 장, 또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자신과 오수진이 나눈 은밀한 문자 메시지, 호텔과 레스토랑의 결제 내역,
그리고 파티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웃고 있는 오수진의 사진까지 모든 증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부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충격에 빠져 있던 그의 얼굴에 이내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등을 의자 깊숙이 기댄 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것처럼 그녀를 향해 박수를 쳤다. 짝, 짝, 짝. 야, 대단한데 우리 순진한 아기 고양이가 언제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숨겨두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반성이나 미안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을 속인 아내에 대한 비웃음과 이 상황마저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관심 좀 가져달라는 시위 아니면 용돈이 부족했어.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아내의 철없는 투정쯤으로 치부해버렸다. 알았어. 내가 요즘 좀 무심했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는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걸로 갖고 싶었던 거 다 사. 백이든 구두든 이걸로도 부족하면 말만 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채워줄 테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하고 이 가짜는 서류는 당신 손으로 찢어버려.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의 눈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그는 지우를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닌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길들일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잔인한 진실이 지우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련의 불씨마저 꺼뜨려 버렸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눈앞에는 그저 탐욕스럽고 오만한 괴물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떨지 않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야. 강민혁 씨, 통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미련도 없는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조건은 서류 맨 마지막 장에 적혀 있어.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권.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파일의 복사본이 당신의 아버지와 투자자들과 그리고 언론사로 보내질 거야. 똑똑히 읽어보고 내일 아침까지 변호사를 통해 연락 줘. 그녀는 그대로 뒤돌아 침실로 향했다. 민혁의 오만한 미소가 처음으로 당혹감에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순한 고양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굶주린 안표범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지우가 거실로 나왔을 때 강민혁은 밤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 위에는 텅 빈 위스키 병과 그녀가 내민 이혼 서류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밤을 사온 사람의 피곤함이 아닌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지우의 등장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조롱 섞인 미소 대신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내 조건에 대한 대답은 준비됐어. 지우 역시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동등한 상대였다. 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조건이라. 그래, 당신의 그 당돌한 조건들 밤새 잘 읽어봤어. 재산의 절반, 그리고 양육권. 그는 양육권이라는 단어를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뭘 믿고 감히 나한테 양육권을 요구해.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경력 단절된 전업주부가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온실 속 화초가 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는 정확히 알고 후벼 팠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이 그녀의 이성을 붙들어 주었다. 돈은 내가 벌 거야. 그리고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될 자신 있어. 적어도 나는 내 아이를 속이고 배신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듯했다. 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져 내렸다. 지우가 알던 다정하고 젠틀한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진 낯선 괴물이 서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실소였지만 이내 거실 전체가 떠나갈 듯한 광기 어린 폭소로 변했다. 그는 웃다가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배를 잡고 소파 위로 쓰러졌다. 아하하하, 아, 서지우, 당신 정말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웃기는 여자야.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는 웃음을 멈추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똑똑히 알려주지. 현실이라는 걸. 그는 지우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먹잇감을 위협하는 늑대와도 같았다. 이혼, 그래, 해줄게.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지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위자료 재산 분할 꿈께. 이 집도 차도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옷까지도 전부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은 단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 당신은 빈털털이야.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양육권 감히 내 아이를 뺏어가겠다고. 천만에 내가 가진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당신을 대한민국 최악의 엄마로 만들어줄 거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양육 능력이 없는 여자, 아이를 학대하는 미친 여자로 말이야. 내 변호인단이 그렇게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지. 당신, 내 아이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해.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가 아니라.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은 평생 한 달에 한 번 내가 허락하는 시간에만 아이를 볼 수 있게 되겠지. 아니, 어쩌면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마저도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의 눈에는 뱃속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닌 소유욕과 승부욕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만하지 못해. 미녀가 현관 쪽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두 사람이 돌아본 곳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온몸을 떨고 있는 민혁의 어머니, 윤 여사가 서 있었다. 아침 일찍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아들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로. 민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여사는 아들에게 다가와 그대로 그의 뺨을 내리쳤다. 샥.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네가 어찌 임신한 아내에게 그런 망건을 할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윤 여사는 평생을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아들에게 손찌검을 할 만큼 지금의 상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지우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어머니, 이건 저 여자가 먼저 닥치거라.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바람을 피우고도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이 아이를 협박하는 것을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어.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윤 여사는 분노와 실망감에 말을 잇지 못하고 지우에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아가, 괜찮으냐 세상에. 이 못난 놈 때문에 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그녀는 서럽게 울었다. 하지만 민혁의 반응은 모두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질책과 아내의 눈물 앞에서도 그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결국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를 낳아줄 사람은 저 여자입니다. 잠깐의 실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못합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꼴. 저는 절대 못 봅니다. 그는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랑이나 미안함이 아닌 집안의 체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과 가문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지우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잘 생각해. 서지우, 조용히 내 아내로 남아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건지, 아니면 아이도 뺏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 평생을 후회하며 살 건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는 그대로 재킷을 집어들고 어머니와 아내를 남겨둔 채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이기적인 괴물의 얼굴이었다. 지우는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생존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민혁의 선전포고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에이펙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에이펙스는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진실마저도 구부려 버리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악마의 변호인단이었다. 에이펙스의 대표 변호사인 최진영은 거만한 미소로 민혁을 맞았다. 강 대표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혼 소송이라는 게 결국 여론전이자 심리전입니다. 상대는 경력도 단절된 채 집에만 있던 평범한 가정주부 아닙니까? 저희가 짜놓은 판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한 푼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잔인하고 명확했다. 서지우를 임신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이 불안정해진 돈에 눈이 먼 여자로 만드는 것. 그들은 지우의 과거 병원 상담 기록까지 불법적으로 빼내어 그녀의 모든 사소한 감정 변화를 정신병의 증거로 둔갑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혁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교묘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는 재계 지인들에게 아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소문을 흘렸고, 가십 전문 기자에게는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그녀가 과도한 사치와 낭비벽이 있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어머니인 윤 여사는 아들의 악랄한 행동에 경악하며 그를 말리려 했다. 민혁아, 제발 그만해라. 지우가 어떤 아이인데 네가 어떻게 걔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싸움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민혁은 어머니의 애원마저 차갑게 외면했다. 결국 윤 여사는 아들과의 연을 끊다시피 하고
집을 나와 지우에게로 향했다. 한편 서지우는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작은 오피스텔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윤 여사는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에요.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한 전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먼지 쌓인 법률 서적과 판례집 속에 파묻혔다. 가사 소송법, 상법, 조세법, 결혼과 함께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팔기통 엔진처럼 다시 깨어나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법조항을 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하나의 거대한 전략 게임으로 분석했다. 상대방 민혁과 아이펙스의 강점과 약점,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그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수. 그녀의 노트북에는 복잡한 수식과 법률 용어, 그리고 날카로운 반박 논리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이 지정한 첫 번째 조정 기일이 되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팽팽했다. 한쪽에는 강민혁과 그의 변호인단 3명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만삭의 몸으로 홀로 앉아 있는 서지우가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에이펙스의 최진영 변호사는 경멸적인 미소를 감추지 않고 마치 자비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서지우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님께서는 서지우 씨의 정신적인 치료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할 용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 이 무의미한 싸움은 그만두시고 양육권만 깨끗하게 포기하시면. 그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최진영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조정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변호사님께서 제출하신 소장 준비서면 잘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더군요. 지우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직접 작성한 법률 서면을 꺼내 들었다. 우선 변호사님께서 제 정신적 불안정의 증거로 제시하신 작년 11월의 병원 상담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또한 의뢰인의 재산 내역을 축소 신고하셨더군요. 강민혁 씨가 한 달 전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M홀딩스. 명의로 차명 보유한 청담동 빌딩은 왜 누락하셨습니까? 이혼 소송 중 악의적인 재산 은닉은 민법 제839조의 3에 따라 명백한 재산 분할 거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법률 용어와 정확한 증거 제시에 베테랑인 최진영 변호사는 난생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권에 대하여. 저는 변호사님처럼 제 아이의 아버지를 불법과 탈세, 그리고 배신을 일삼는 파렴치한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제 아이가 진실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정위원과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전 남편이 될 남자를 차례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러므로 이 무의미한 조정 절차는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저는 정식 재판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조금의 미련도 없이 조정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최진영 변호사의 오만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눈앞의 먹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포식자였음을 깨달은 자의 경악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은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는 전면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서 모두가 약자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다. 첫 조정 기일의 압도적인 승리는 서지우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지만 그녀는 이것이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과 에이펙스 로펌은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인식하고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해 올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정이 끝난 직후 에이펙스 로펌은 수십 개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가 결혼 생활 중에 쓴 모든 돈을 문제 삼아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심지어 그녀가 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법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로 배달되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서류의 무게만으로도 질식해버릴 명백한 소송을 이용한 괴롭힘이었다. 강민혁은 에이펙스의 최진영 변호사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고작 여자 하나를 상대하면서 이게 무슨 꼴입니까? M홀딩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최 변호사는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마치 저희의 수를 미리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량전입니다. 저쪽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송을 걸고 서류를 보내면 결국 제풀에 지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혁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서야 조금 진정했다. 그래, 저 여자는 혼자다. 돈도 혀도 없는. 결국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그는 다시 한번 오만하게 자신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서지우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과거 월스트리트의 암표범으로 불리던 시절 함께 전장을 누볐던 보이지 않는 동료들이 있었다. 지우는 가장 먼저 과거 자신의 팀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던 재무분석 전문가이자 화이트 해커였던 제이슨에게 연락했다. 그는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지우, 웬일이야. 결혼하고 나서는 유령처럼 사라져버리더니 도움이 필요해. 제이슨, 합법적인 경로로 한 투자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줬으면 해. 지우는 강민혁의 회사와 M홀딩스에 대한 정보를 넘겼다. 그녀는 M홀딩스가 단순히 재산 은닉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하고 있었다.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며칠 후 제이슨에게서 암호화된 파일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강민혁의 회사가 지난 1년간 오수진의 넥스트 유니콘과 주고받은 모든 자금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투자와 파트너십 계약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의 오피스텔 벽은 복잡한 자금 흐름과 기업 관계도를 분석한 차트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작은 공간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는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무서운 그림의 실체를 발견했다. 강민혁의 회사는 오수진의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케이맨 제도에 등록된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넥스트 유니콘이
IT 업계의 중견 상장 기업인 이노테크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이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이건 적대적 M&A잖아. 지우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강민혁과 오수진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범이었다. 강민혁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대고 오수진이 자신의 회사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이노테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계획. 그리고 성공한 뒤에는 껍데기만 남은 오수진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고 그녀마저 내칠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혼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자산을 최대한 지키려는 것 또한 이 M&A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그의 탐욕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한 회사의 운명과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아왔다. 그녀는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며느리의 공간과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 아가, 제발 그만하거라. 내 몸부터 챙겨야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필요한 돈은 내가 얼마든지 대주마. 그냥 다 잊고 편하게. 어머님, 지우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건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민혁 씨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더 큰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이 생겼어요. 윤 여사는 며느리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으마. 대신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나를 부르거라. 나 역시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으니 시어머니의 지지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다. 단순한 이혼 소송에서의 승리가 아니었다. 강민혁의 추악한 범죄,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 방역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다시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이슨, 새로운 타겟이야. 이노테크의 주주 명단을 분석해줘. 그리고 강민혁이 모르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방어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직 공격뿐이었다. 서지우의 방역은 이제 강민혁 개인을 넘어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 전체를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이노테크의 주주 명단을 분석하여 강민혁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키맨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강민혁과 오수진의 공모 관계를 내부에서 증명해줄 스모킹건.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지우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적 오수진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지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제이슨을 통해 이노테크 인수합병 관련 긴급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오수진에게 미팅을 요청했다. IT 업계에 떠오르는 큰손이자 M&A의 귀재로 알려진 제이슨의 이름값 덕분에 오수진은 아무 의심 없이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삼청동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 가장 안쪽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먼저 도착한 지우는 차분하게 상대를 기다렸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고 오수진이 도도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약속 주선자인 제이슨이 아닌 서지우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바로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게 무슨 경우죠?
강 대표님 사모님께서 저한테까지 볼 일이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당연히 지우가 남편을 돌려달라며 눈물로 매달리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앉으시죠. 오수진 대표님. 지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오히려 오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오늘 강민혁 씨의 아내로서 온 게 아닙니다. 지우가 말했다. 당신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한 명의 전략 분석가로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내 사업 파트너 오수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로 태블릿 PC 하나를 밀었다. 저는 당신을 동정하거나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러 왔을 뿐입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지우가 밤을 새워 분석한 강민혁의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통해 넥스트 유니콘으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이 이노테크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오수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IT 전문가였지만 이렇게 복잡한 금융 흐름까지 꿰뚫어 볼 능력은 없었다. 그녀는 민혁이 전략적 투자라고 했던 돈의 실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출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팩트죠. 지우는 다음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이노테크 인수 후 구조조정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가 떠 있었다. 제이슨이 강민혁의 회사 서버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빼낸 그들의 진짜 계획이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노테크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민혁의 페이퍼 컴퍼니인 M홀딩스가 넥스트 유니콘을 흡수 합병하게 되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넥스트 유니콘의 핵심 기술과 인력은 모두 M홀딩스로 넘어가고 CEO인 오수진은 경영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임된다는 시나리오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오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강민혁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쓰고 버릴 장기짝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젊음과 야망, 그리고 회사를 믿기로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극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서지우와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그의 탐욕의 희생양에 불과했다. 거짓말, 이건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그녀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최근 강민혁 씨가 미래를 위해라며 당신 회사의 지분을 M홀딩스로 넘기라고 강요하지 않았나요? 합병 후 당신의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은 구두로만 했을 뿐 계약서에는 단 한 줄도 명시하지 않았을 테고요. 지우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오수진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 남자의 배신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수진 씨, 당신의 적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둘 모두의 적은 바로 강민혁이라는 괴물이에요. 그 괴물의 먹잇감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버려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저와 손을 잡을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녀는 동정이나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비즈니스 제안을 할 뿐이었다. 나는 당신의 회사나 명예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아이를 저런 남자에게서 지켜내고 나의 자유를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가진 강민혁의 계획에 대한 내부 증거를 넘겨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회사가 이번 스캔들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룸을 나섰다. 24시간 들이죠. 당신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홀로 남겨진 오수진은 텅 빈 룸 안에서 온몸을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비웃었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버렸다. 자존심과 생존. 두 갈래의 길 앞에서 그녀는 괴로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서지우가 떠난 후에도 오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은 혼돈에 휩싸였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애써 서지우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자신을 이간질하려는 비열한 함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려 했다. 강민혁이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주던 그가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이성의 한 구석에서는 서지우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들어 M&A 이후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민혁의 모습. 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오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최대한 불안감을 감추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투정을 부렸다. 자기야, 나 요즘 너무 불안해. 당신 부인 소송건 때문에 괜히 우리 회사까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아니야. 그녀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 책상 위 녹음기의 버튼을 몰래 눌렀다. 걱정 마, 수진아. 곧 다 해결될 거야. 시끄럽게 구는 똥파리 한 마리 때문에 우리 대업을 망칠 수는 없지. 민혁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래도 이노테크 인수합병이 끝나면 우리 정말로 합치는 거 맞지? 나 정말 당신 옆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싶단 말이야. 그녀는 의도적으로 동등한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민혁의 대답에서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물론이지. 그런 건 왜 물어? 예쁜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돼. 골치 아픈 경영 같은 건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편하게 내 옆에서 보석처럼 빛나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오수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예쁘고 말 잘 듣는 장식품. 자신의 성공을 돋보이게 해줄 트로피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서지우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전화를 끄는 오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에 대한 배신감보다 자신의 야망과 능력을 철저히 무시당했다는 모욕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강민혁은 그녀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 눈물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다. 강민혁이 자신을 쓰고 버릴 장기짝으로 생각했다면 그에게 보여줄 생각이었다. 장기짝이 판 전체를 어떻게 뒤엎을 수 있는지를. 그녀는 서지우가 남기고 간 명함에 적힌 번호로 보안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줄 수 있다. 서지우 측과의 접선은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두 여자는 서로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
그들의 연대는 오직 공동의 적을 파멸시키겠다는 차가운 이해관계 위에 세워진 위험한 동맹이었다. 다음 날 밤 인적 없는 지하주차장, 오수진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약속된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주차장의 낡은 소화전 함 속에 작은 USB 메모리 칩 하나를 넣어두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지우의 시어머니인 윤 여사가 보낸 충직한 운전기사가 나타나 조용히 그것을 회수해 갔다. 그날 밤 서지우의 오피스텔, 그녀는 건네받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오수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주도 면밀한 여자였다. 그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강민혁과의 중요한 대화들을 몰래 녹음해두고 있었다. USB 안에는 강민혁이 오수진에게 이노테크 인수합병 계획을 설명하는 노골적인 대화, 서지우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오수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그의 육성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수진이 어젯밤 그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었다. 서지우, 그 멍청한 여자는 자기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뭘 어쩌겠어. 아이, 뺏기고 알거지로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수진이, 너는 걱정 마. 넌 그 여자랑은 클래스가 다르잖아. 넌 내 사업에 꼭 필요한 파트너니까. 물론 내가 모든 걸 손에 쥐게 된 다음에는 말이야. 크크크.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처음부터 두 여자 모두를 기만하고 있었다. 한 명은 헌신적인 아내라는 이유로, 다른 한 명은 야심 많은 사업 파트너라는 이유로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을 자신의 발밑에 둘 수 있다고 믿는 구제불능의 나르시시스트였다.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다. 서지우는 이혼 소송 서류뿐만 아니라 강민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두 손에 넣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법률 서면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사소송이 아니었다. 거대한 금융범죄와 기업 사기극의 진실을 밝히는 거대한 싸움으로 번져나갈 터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만이 마지막 결전의 날을 준비하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은 아침부터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혼 소송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강민혁은 에이펙스의 변호인단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반면 홀로 법정에 들어서는 서지우의 모습은 무거운 배를 안고 있어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재판은 시작부터 강민혁 측의 일방적인 공세로 진행되었다. 최진영 변호사는 준비한 증인들을 차례로 내세웠다. 돈으로 매수도된 전직 가사 도우미는 지우가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이웃 주민은 그녀가 혼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며 그녀의 정신적인 불안정함을 암시했다. 그들은 지우가 임신 기간 동안 겪었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기복들을 심각한 산후 우울증의 전조 증상으로 몰아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양육 능력이 없는 산모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비극적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지우를 신문대에 세웠다. 그의 질문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증인은 현재 직업이 없으시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계획입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주부가 되셨을 때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의 모든 질문은 그녀를 무능하고 불안정한 여자로 낙인 찍기 위한 함정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고 상황은 지우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은 통장의 장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커리어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커리어였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품격 있는 대답에 오히려 최 변호사가 말문이 막히는 순간들이 이어졌다. 재판장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마침내 지우가 자신의 변론을 시작할 차례가 되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증언대 앞에 선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저의 양육 능력을 변호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제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저 남자가 과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인지를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파일들을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파일은 강민혁이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도였다. 원고 강민혁은 지난 2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이혼에 대비하여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최 변호사가 소리쳤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장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지우가 말을 잘랐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에게 정직함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다음 파일을 띄웠다. 이노테크 적대적 M&A 계획안이었다. 또한 원고는 사업 파트너인 오수진 대표를 기만하고 그녀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비윤리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업자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배신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에게 신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법정은 이제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 한 남편이자 예비 아버지로서의 원고의 품격을 알 수 있는 음성 파일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 돼. 민혁이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법정 전체에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서지우, 그 멍청한 여자는 자기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뭘 어쩌겠어. 아이, 뺏기고 알거지로 쫓겨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수진이, 너는 걱정 마. 넌 그 여자랑은 클래스가 다르잖아. 넌 내 사업에 꼭 필요한 파트너니까. 물론 내가 모든 걸 손에 쥐게 된 다음에는 말이야. 크크크. 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우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방청석에서는 욕설과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재판장은 엄중한 표정으로 판사봉을 내리쳤다. 민혁은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외치며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청석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민혁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쓰러졌다. 회장님,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법정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혁은 아버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그가 가장 어리석고 하찮다고 무시했던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오만함이 불러온 가장 비극적인 파멸의 순간이었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다. 강민혁은 법정 모독 및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서지우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끝이 없이 쏟아져 나왔다. 충격으로 쓰러졌던 강 회장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들의 배신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이중의 충격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병상에서 강민혁과의 부자관계를 공식적으로 절연하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한때 재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한 가문이 한 사람의 오만과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몇 주 후 법원은 서지우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여 아이의 양육권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지켜냈다. 강민혁의 은닉 재산을 제외한 합법적인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이 그녀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강민혁은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서지우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늦가을의 어느 날, 그녀는 진통 끝에 예쁜 딸을 낳았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새봄이라고 지었다.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봄이라는 의미였다.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때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윤 여사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윤 여사는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닌 한 여자로서 지우에게 사과했다. 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어미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그 눈물과 함께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윤 여사는 영원히 새봄이의 할머니일 터였다. 두 여자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아이라는 새로운 인연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1년 후 서지우는 세상의 예상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한 미혼모로 살아가는 대신 다시 세상의 중심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지유법률지원재단을 설립했다. 남편의 권력과 돈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여성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상담과 소송 전략을 지원해주는 곳이었다. 그녀가 과거 월스트리트의 안표범으로 불리던 시절의 명성은 이제 약자들의 수호천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재단의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희망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속에서 아이의 양육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여자였다. 지우는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싸울게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위로와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훌쩍 자란 딸 세봄이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 지우는 아이를 품에 안아 들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과 상처, 분노와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평화와 새로운 시작.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지우라는 이름에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다. 또한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이자 세상의 다른 약한 여성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세봄아, 저길 봐. 세상은 때로는 차갑고 무서운 곳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한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른단다. 엄마가 너와 함께 그 아침을 맞이해 줄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으로 승화시켰다. 한 여자의 비극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의 웃음소리가 노을 지는 사무실 안에 따스하게 울려 퍼졌다.